광장의 작가 최인훈, 분단 작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들에게는. 최인훈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작가 최인훈은 1936년에 함경북도 회령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회령이라는 곳이 굉장히 독특한 도시예요. 네. 두만 강변에 있는 국경도시였는데 중국과 자연스럽게 교류를 했던 도시이고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이 대륙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이용했던 곳입니다. 일본 문화, 중국 문화, 그리고 근처에 있는 러시아 문화까지 다문화가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일종의 국제도시였네요. 네, 맞습니다. 네. 최인훈의 작품 속에서 나오는 유랑의 정석 혹은 다문화 수용 같은 것이 이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던 작가의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생각이 됩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남한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6.25를 맞이해서. 그럼 고등학교 시절까지 그곳에서 보냈다라면 상당히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인식을 했을 시기잖아요. 그 정서가 이 소설 광장에 잘 묻어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원산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던 당시에 6.25 전쟁이 터지게 되죠. 네. 그래서 가족과 함께 목포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그 당시 부산으로 피난을 왔던 서울대 법대에 진학을 하게 되죠. 네. 졸업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2017년에 뒤늦게 명예 졸업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과 북을 실질적으로 자신이 경험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분단 문학이라 하면 대부분 그 민족적 비극에 겪었던 서름 이런 것들이 대부분 문학에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작가 최인훈은 철저하게 남과 북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현실을 직시하고 사이에서 겪는 어떤 지식인들의 고뇌를 잘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작가는 제작을 여러 번 하기로 유명했는데요. 이 광장은 초판이 발간되고 또 한 10번 정도의 또 수정을 거쳤고 그리고 판본이 바뀔 때마다 판본의 서문을 다시 고쳐 적은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래전에 자기가 만들어냈던 이명준이라는 인물에게 계속 개작을 통해서 현실성을 부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광장의 시대적 배경이 6.25 전쟁이잖아요. 네네. 참 저희 부모의 세대의 일이잖아요. 먼 역사 속으로 지금 사라지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수없이 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성을 가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작품에서 나오는 이명준이 생각하는 남한과 북한은 광장과 밀실로 이렇게 이분화가 되어 있죠. 일종의 사상적 대립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은 분단국가이고 이념의 어떤 대립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 이념으로 인한 전쟁을 겪었고 4.19 혁명, 어떤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사상적인 고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세대이죠. 그러한 사실을 접할 때마다 부모님 세대들에게 저희가 이제 반항을 했던 세대이긴 하나 안타깝고 좀 안쓰러운 그런 세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광장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광장의 현장이 있었어요. 5.18도 촛불 집회, 월드컵도 그렇고 수많은 광장의 현장이 있었는데 이 명준의 광장과는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이 명준이 생각했던 광장은 공동의 이념을 추구하면서 바람직한 사회를 건설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밀실은 그 반면에 개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개인의 역량을 키워내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었을 때 한 인간의 삶이 좀 풍요로워지고 인간다운 삶이 될 것 같아요. 이명준이 늘 찾아 나서던 광장의 모습이 바로 광장과 밀실이 공존하는 사회. 자, 그런데 그 당시 이명준이 보았던 시대상으로는 굉장히 이분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행히도 우리의 대한민국의 광장은 굉장히 복합성을 품어냅니다. 네, 어떤 점에서 그렇죠? 젊은 애들이 광장에 나와서 버스킹을 하거나 개인적인 삶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국가적인 어떤 일이나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는 공동의 장이 펼쳐지죠. 다 모이죠, 그쪽으로. 네. 그래서 월드컵 응원이라든지 촛불 집회와 같은 결이 굉장히 다른 사건임에도 우리는 그것에 공동의 장을 펼치죠. 그것을 다 광장 안에서 해결하고 있네요, 저희는. 네. 그래서 우리가 광장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인공이 이명준이에요. 네. 철학과 학생으로 나오는데, 네. 예, 명준이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후반에 보면 이명준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어떤 해결하려고 하는 면모는 보이지 않죠. 네. 자기의 문제를 장소 이동을 통해서 소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인물로 보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이 되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 네. 거죠? 네네. 아버지가 월북해서 그 대남 방송에 출연을 하시죠. 그것 때문에 이제 취조실에 불려가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네. 그 이후로 이제 월북을 하게 되나요? 네네. 네. 어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행동으로 취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네. 이명준은 유약해 보이기는 하나 자신 내면에서는 어떤 삶의 알맹이, 삶의 보람에 대한 갈증이 굉장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보람을 느끼는가에 대한 문제에 굉장히 고뇌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근원적인 문제에 고뇌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뿌리 찾기하고 연결을 좀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건 이후로 근원에 대한 문제에 좀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네네. 혹은 뿌리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있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네. 명준에게는 두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해요. 두 여인이 상징하는 바가 좀 대립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한에 있을 때 이명준은 갈 곳이 없어서 굉장히 방황하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유일하게 자신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윤회를 만나게 되고요. 네. 광장을 다르게 생각하죠. 자신의 두 팔을 벌려서 이렇게 만든 곳에 한 여자를 품을 수 있는 광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밀실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윤회와 사랑에 의지하면서 그 광장에서 자신의 삶의 보람을 느끼고자 하나 윤회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죠. 윤회는 어떻게 보면 날씨와도 같은 여자였습니다. 명준의 사랑을 받아들였다가도 밀쳐내고 밀쳤다가도 받아들이는 거. 요즘 같으면 밀당의 고수죠. 그런데 이명준은 그 강바닥에 근근히 서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윤회에게서는 더 이상 기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윤회의 모습이 명준의 모습이 투영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회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 명준이 본인이 자꾸 바람처럼 흔들리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북에서 만난 은혜는 남에서 본 윤회와 굉장히 상반된 캐릭터입니다. 발레리나였나요? 네네. 외유내강의 여인이었죠. 그래서 우연히 병원에서 위문 공연을 온 은혜를 만나게 되는데요. 발레리나에게는 러시아 유학이 야망에 찬 길이었죠. 윤회와의 사랑에 머물고자 하는 명준은 윤회가 러시아로 가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하죠. 네. 애원까지 합니다. 찌질하네요. 요즘 말하면 굉장히 찌질한 남자인데요. 이 은혜는 곁에 있겠다고 하면서 며칠 후에 러시아로 떠나버립니다. 굉장히 자기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여자였죠. 전쟁이 발발하죠. 명준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네. 이 은혜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와서 간호사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명준을 전쟁터로 찾아놨습니다. 다행히도 네. 명준과 전쟁터에서 만나게 되죠. 네. 그리고 재회를 어디에서 하느냐면 동굴에서 하게 되죠. 자, 이 명준은 자기가 원했던 광장, 자기가 의지하고자 했던 광장 사랑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인물은 명준에게 있어서 굉장히 광장을 선물처럼 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폭격으로 이 은혜는 죽게 되죠. 네. 그런데 이 은혜라는 여인은 죽어서도 명준의 곁을 맴돕니다. 갈매기로? 갈매기로
혹은 얼굴 없는 눈으로. 그래서 명준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부표처럼 제시하는 인물이기도. 윤회와 은혜는 만남의 장소도 대비가 되고, 윤회와 은혜를 만난 이후에 명준의 행위도 좀 대비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윤회는 언덕에서 만나죠. 네, 맞아요. 밝은 곳에서. 네. 그리고 다시 윤회를 만났을 때 2층 방으로 올라가잖아요. 사랑을 나누었던 곳도 2층이네요. 그렇죠. 상승의 모티브가 있어요. 그리고 윤회를 만나고 북으로 향해서 올라가거든요. 은혜를 만나고 나서는 끊임없이 아래로, 시면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동굴에서 만나죠. 은혜를 만난 이후로 남한으로 내려오죠. 결국은 시면 속으로 빠져버리잖아요. 네네. 윤회와 은혜가 상징하는 바가 대립적인데,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이 대립적인 요소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네. 명준의 성장에는 이 은혜와 윤회가 함께 걸었던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읽을 때 요즘 젠더 의식과는 굉장히 달라서 조금 화가 나죠. 분노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준에게 있어서 여자는 거쳐가는 어떤 과정에 불과하고, 그리고 자신이 오롯이 자신이 의지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의 덩어리로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그것이 그런 상징으로 보면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네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시대에 자식일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이 작가 최인훈 선생님도 그렇고, 묘사해 놓은 이제 남성상들도 그렇고, 지금의 우리의 이제 젠더 감수성으로 보면 불편한 점이 좀 많이 있긴 하죠. 네. 명준이 이제 그 월북한 이유가 남한 사회의 한멸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한멸을 느꼈을까요? 이명준이 남한에서 유일하게 대화 상대로 있던 정 선생이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 사람에게 정치는 뭐냐, 사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질문을 나누죠. 네. 그런데 정 선생은 딱히 뾰족한 답을 하지 않죠. 네. 그러면서 이명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를 해보는 게 어때? 생각 속에 갇혀 있지 말고 행동으로 한번 옮겨보는 건 어때? 네. 그런데 이명준이 본 남한의 정치 상황은 밀실만이 있고 광장은 없었던 거죠. 아, 어떤 타락?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었죠. 공동의 장이 되어야 되는 광장은 없고, 공동의 것이어야 할 물건들은 밀실로 들어가고, 밤이면 광장은 텅 비어 있다는 거죠. 아하. 네. 그래서 이 이명준이 남한의 정치인을 빗대어 도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환멸을 느낀 이명준은 광장이 살아있는 광장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 희망을 북한에 두었었고. 네. 그럼 북한에 가서는 그런 희망을 발견하나요? 북한은 인민이 있으나 인민이 없는 광장이라 표현을 합니다. 인민에 대한 구호와 틀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민이 어떤 주체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 이 책에서 표현되기를 그 이명준이 광장에 가서 사람에게 말을 건넸으나 꼭두가시였다는 거죠. 아, 적절하네요. 네. 당의 명령 지시에 따라서 복창만 하는 잘 깎여진 장승만이 있었을 뿐 인민은 그곳에 없었다는 거죠. 네. 자신이 의도하는 광장, 어떤 개인의 역량을 채울 수 있는 밀실은 전혀 없었죠. 당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광장만 있었던 거죠. 결국 텅 빈 광장을 보고 말았네요. 네네. 네. 제3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명준은 남과 북의 정치를 눈으로 다 확인을 했죠. 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꿈을 꿀 수 없는 제3국,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 중립국을 선택해서 새로움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이명준의 가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한에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서 다시 남한으로 내려오고 제3국을 선택하는 이러한 과정이 영웅신화의 모티브하고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항상 영웅들은 근원을 찾아, 아버지를 찾아서
고구려 시대 신화에도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이제 칼 반쪽을 들고 찾아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근원을 찾아가나 그곳에서 근원을 발견하지 못해서 또 다른 방랑의 길로 나서는 그러한 영웅 신화의 모습을 이제 명준에게서도 좀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준이 아버지를 찾아 근원을 찾아 북으로 갔으나 결국 깨닫는 거는 자신의 뿌리를 찾고 자신의 뿌리로 자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근데 남과 북은 그런 자양분이 되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자양분이 되지 못하는 그 뿌리를 박차고 나가야 되는 거죠. 신화 속에서는 그 부친사례가설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아버지를 죽이고 새로운 자기만의 세상을 꿈꿔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제3국행이었고 결국은 제3국행 배 위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그런 명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은 사람 사이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떨 때는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굉장한 굴레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 사이에 산다라는 것은 타인의 욕망, 이데올로기, 관념에 갇힐 수밖에 없죠. 네. 네. 사람 사이에 있다는 것은 수많은 관념과 수많은 이데올로기 회오리 속에 섞이지 않고 홀로 발로 설 수 있으면서도 그와 또 어울릴 수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죠. 그렇죠.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서의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사상을 어느 정도 객관화시켜서 볼 줄 아는 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섞여 있어야 되는 그 이중성,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나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것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생산해내는 삶의 의미를 건져내야 된다는 거죠. 낚시꾼처럼. 네, 매 순간. 그렇죠. 그 순간을 놓치게 되면 타인의 욕망에 갇히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서로를 깨워주는 도끼를 드는 친구들이 옆에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광장이 필요한 거죠. 그렇네요. 네. 이제 명준은 결국 자살을 택하고 말잖아요. 네. 왜 자살을 택했을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명준이 고뇌했던 바, 그리고 명준이 선택했던 길, 그런 행보를 다 함께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마지막 행보가 자살이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토록 그가 삶의 알맹이를 찾아서 가던 길이 결국 자살이었나? 라는 생각에 안타까웠는데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네네. 그러다 저는 이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명준의 새로운 시작이었다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의 상징으로 보셨군요. 네네네. 바다에 뛰어든다라는 것을. 네네. 네. 명준이 남과 북 그리고 여인 사이를 오가는 것들은 굉장히 수평적인 이동이었죠. 자신의 원하는 공간을 찾아서 저곳을 떠도는 것은 굉장히 수평적인 이동이었는데요. 이 명준이 택한 제3국으로 가는 배에서 본 것은 수직 이동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요? 선장실을 올라가는 계단. 계단. 예, 그리고 선장실을 내려오는 계단. 오르내리죠. 가판을 오르는 계단. 끊임없이 수직 이동을 시도하는 명준은 제 눈에는 마치 비상을 하기 위해서 새가 준비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모티브를 심청전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심청이가 인당수의 몸을 던지잖아요. 근데 그게 죽음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심청이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잖아요. 맞네요. 그렇듯이 명준이 이제 바다로 뛰어들었다라는 상징은 새로운 명준으로 또는 새로운 광장으로 나가기 위한 어떤 준비 운동으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네. 네. 그 명준이 이제 갑판에 올라서서 그 푸른 바다를 보죠. 네. 그 푸른 바다를 봄과 동시에 위에는 갈매기가 날고 있었습니다. 네. 그곳의 갈매기는 은혜와 그의 딸로 상징이 되죠. 그래서 위에 하늘에 갈매기가 나르고 밑에는 푸른 바다. 명준은 거기 과감하게 뛰어들죠. 네. 그래서 이 명준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수직 이동한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읽으면서 저는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좀 안심이 돼요. 네네. 네, 그렇게 말을 들으니까. 네네. 그 한편으로는 그 수직 이동을 하게끔 했던 표 역할을 했던 것이 은혜였다라는. 네네. 그리고 이제 동굴에서 은혜의 배꼽 위에서 바닷물에 짠내를 맡잖아요. 맞습니다. 그곳으로 끊임없이 이끌어내었던 네. 상징체가 네. 은혜라는 인물. 기존에 이제 광장이라는 소설은 첨예한 이데올로기, 남과 분단국가라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는데 오늘 스님과 같이 읽은 광장은 새로운 희망을 좀 얘기하는 광장이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스님 어떠셨어요, 광장? 저는 명준이 우리의 어떤 비극사에서 출발을 했으나 이것이 지금 현재 읽히면서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목도하는 광장의 모습이 이 명준이 바랬던 광장은 아니었을까. 아, 명준이 꿈꾸었던 광장. 네. 아. 그래서 공동의 광장과 개인의 밀실이 공존하는 공간. 광장은 대중의 밀실이며 밀실은 개인의 광장이어야 한다는 명준의 외침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광장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우리가 역사에 할 수 있는 임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은 박가와 선생님과 최인훈의 광장을 같이 읽어봤습니다.